칼 마르크스라는 이름과 자본이라는 책은 내게 언제나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묘한 긴장. 내가 자본을 처음 읽은 건 소련이 붕괴되던 해인 1991년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 운동 조직에는 학습 모임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마르크스주의 운동 진영에 그런 모임이 와닿습니다.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 없이는 올바른 변혁 운동을 할 수 없다고들 했죠. 당시 내게 자본을 익혔던 선배들은 그런 흐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선배의 하숙방이나 카페 커튼진 방에서 커튼을 친 방에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 내용을 제대로 소화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배들이 정리해주는 대로 따라가기 바빴지요. 그때 우리는 선배들을 RP라고 불렀는데 리프로듀서, 재생산자란 뜻입니다. 재생산자. 당시 우리가 책 읽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식을 재생산하고 주체를 재생산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인식의 복제였고 주체의 복제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토론보다는 학습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선배에게 물었고 선배가 제기한 문제를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을 처음 접했습니다만 제 1권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1991년 8월 이후 세상은 더 어수선해졌고 그해 겨울부터 모임이 사실상 해체되었으니까요. 해체 선언도 없이 해체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불온한 책에서 낡은 책으로. 돌이켜보면 그때 자본을 포함해 마르크스의 책들은 위상이 좀 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들은 금서였습니다. 단순한 금서가 아니었죠.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검거된 사람의 방에서 마르크스의 책이 나오면 이적 표현물을 소재했다는 제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적 표현물. 시위가 있는 날은 불신거 업무도 많았는데 가방에 자본 같은 책을 넣어두면 위험했습니다. 자본을 읽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자가 되는 것이었고 공안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정규 과목으로 자본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공식 출판도 이루어졌고요. 물론 출간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자본의 첫 번역본 1987년 이론과 실천사에서 나왔는데요. 해방 직후인 1947년에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만 분단 이후로는 이때가 처음 출간된 것이죠. 출간 후 출판사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1989년 비봉 출판사에서 다른 번역본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자인 서울대 김수행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와 현대 정치경제학 연구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김수행 교수.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강의가 열렸습니다. 선배들과 자본을 몰래 읽는 모임은 해체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정규 수업을 통해 자본 1권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규 수업. 이적 표현물과 공식 출판물, 변혁적 공부 모임과 대학 수업 자본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의 이상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승리가 분명한 것처럼 보였던 1990년대의 자본을 읽는다는 것은 몰락한 사회체제의 이념, 소위 철진한 이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에는 마르크스의 저작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 처벌을 받는 사람이 아직 있었습니다만 자본을 비롯한 마르크스 저작들의 이미지는 크게 변했습니다. 자본을 읽는다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지만 그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불온한 책이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낡은 책이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을 읽는 사람은 불온 세력이 아니라 낡은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대학들은 자본을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양이냐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인류의 정신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낡은 책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전이 된 셈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사회를 긴장시키는 불온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을 보내든 비웃음을 보내든 이 책 자본은 탈색의 회색빛 문서가 되었습니다. 회색빛 문서. 우리 시대에 판매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의 책은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책은 아닌 낡은 책, 회색빛 문서. 두려운 그러나 매혹적인.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자본은 여전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공안기관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사상가와 그의 책에 다가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긴장입니다.
바깥에 누군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한 존재에게 다가가며 느끼는 긴장입니다. 대학 초년생 때도 이런 긴장감이 있었지요. 그때는 분명 공안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긴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긴장하는 것은 어떤 예감 때문입니다. 이 사상가를,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겪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매혹을 느끼는 겁니다. 대학 초년생 때도 이런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와 자본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 말입니다. 아마도 이 사상가를,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물들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 변혁운동에 나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살아갈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마르크스에게 가는 길, 자본으로 가는 길의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책을 읽고 공부해 나가면서 자꾸 스스로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란 어떤 것인지, 내 삶을 추동하는 의지는 무엇인지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니체는 인식의 매력이 인식의 길에 놓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만, 인식의 길에 놓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움 자체가 자기 극복의 조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예전에 자기 자신과 거리가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일이 창피합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알게 되었다는 것, 조금은 내가 성숙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는 수줍은 기쁨도 있습니다. 이 기쁨 덕분에 사람들은 주저말고 망설이면서 인식의 길을 걷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식의 길. 마르크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막연하게나마 이런 책 읽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기도 두렵고 도망치기도 두려운, 그러면서도 어떤 매혹 때문에 걸어 들어가는 건지 끌려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독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자본은 내게 그런 독서의 상징입니다. 지식의 습득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체의 변형에 대한 예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말입니다. 심지어 1980년대의 교조적 독서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조적 스타일에는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독서를 주체의 생산과 연관지었던 당시의 모험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주체를 유혹하거나 변형시킬 아무런 힘도 없는 지식들의 시대, 책에서 아무런 마력도 기대할 수 없는 권태로운 시대의 독서,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독서와 비교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책에서 아무런 마력도 기대할 수 없는 권태로운 독서, 주체의 변형의 위험과 매력이 공존하는 독서가 다시 가능할까요? 자본, 우리 시대를 명명하고 우리 시대를 비판하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비판한 시대의 명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망진단서에 들어갈 정확한 이름을 우리 시대의 출생신고서에 적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스 카피탈, 1867년에 출간된 자본 제1권 표지, 2014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제 우리가 읽을 책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스 카피탈, 곧 자본입니다. 마치 무언가의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그것은 호명이기 이전의 명명입니다. 호명과 명명. 마르크스는 자신이 서술할 어떤 것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물론 자본, 즉 카피탈이란 말 자체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쓰던 말들의 무리에서 이 한 단어를 뽑아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어떤 특별한 것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잠시 카피탈이라는 단어 속에 있던 말들의 무리를 볼까요?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당 브로델에 따르면 자본, 즉 카피탈이라는 단어는 12, 13세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리대나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썼던 말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금, 스톡, 액수가 큰 돈 등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브로델에 따르면 카피탈은 머리를 뜻하는 카푸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나 프랑스의 리옹에서는 큰 돈을 지칭할 때 코르포 내지 코르라는 말도 썼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코르포는 몸이라는 뜻이죠. 길고 긴 논쟁 끝에 결국에는 머리라는 말이 몸이라는 말보다도 우세해져 거기서 유래한 카피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인들, 특히 프랑스인들은 카피탈로 바꿔도 되는 말들의 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부, 재력, 돈, 가치, 자금, 재물, 현금, 원금, 재산,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죠. 이 많은 말이 자본이라는 말과 함께 쓰였습니다. 상업세계의 언어 용례에서 카피탈이라는 말이 우세해진 것은 브로델에 따르면 다른 단어들이 서서히 마멸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들은 동전처럼 마멸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면가가 변하기도 하지요. 어떤 단어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가 더해집니다.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학문의 역사, 담론의 역사는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호의 생애와 그 의미의 생애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호의 생애와 그 의미의 세계. 기호는 똑같지만 다른 나라에 건너가거나 시대가 바뀌면서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새로운 대상이 출현했을 때 새로운 단어가 출현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똑같아도 그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말의 역사와 개념의 역사는 다릅니다. 말의 역사와 개념의 역사. 근대 서구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 17, 18세기의 중상주의자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화폐와 부를 혼동했다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에스파냐 사람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많이 모으면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귀금속의 유입은 물가를 크게 올렸고 유럽 내 다른 나라들과의 교육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실 에스파냐 사람들이 이 점을 가장 일찍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먼저 체험했으니까요. 에스파냐가 가난해진 것은 에스파냐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외쳤던 것이 바로 에스파냐 사람들이었습니다. 17, 18세기 중상주의자들과 중농주의자들은 화폐와 부를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화폐와 부. 오히려 화폐가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불리해져 버린 거죠. 그들이 볼 때 부는 화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실질적 재화들 말입니다. 어쩌면 더 좁혀서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경제학자들이 말한 진정한 부는 재화들이 제공하는 효용입니다. 화폐는 그런 효용을 줄 재화를 매개하는 수단일 뿐이고요. 일종의 기호나 상징일 뿐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 경제학자들은 화폐 자체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화폐와 가치가 맺는 화폐와 가치, 다양한 관계에 대해 자본 1권 제3장을 다룰 때 살펴볼 겁니다. 아마 부클럭 자본 시리즈 3권쯤 가면 화폐가 선보이는 현란한 춤의 정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오면 부와 가치 개념이 분화됩니다. 부와 가치. 필요나 효용을 가치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걸 가치로 정한다면 필요와 효용. 그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의 효용이 크지만 사치를 부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의 효용이 클 겁니다. 그러나 경제학이 관심을 갖는 가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물은 효용은 크지만 구매력은 적습니다. 교환 가치가 별로 없지요.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보통 사람들에게 별 효용이 없지만 교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부와 가치를 더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단지 재화가 풍부한 것과 가치가 큰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화가 풍부한 것과 가치가 큰 것. 재화와 가치. 재화량과 가치량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하루 양말 1000켤레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성 혁신으로 2000켤레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효용의 관점과 편익의 관점에서 부가 2배로 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말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고의 관점에서 보면 양말 한 켤레에 들어간 수고는 이전에 비해 반으로 준 것이죠. 가치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양말 한 켤레에 들어간 가치량만 반으로 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전 시기 경제학자들은 부와 가치 개념을 혼동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벌써부터 너무 어려워지나요? 하지만 지금은 화폐, 부, 가치 같은 말에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난 단지 똑같은 말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지, 어떻게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따름이니까요.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정치경제학자들이 처음에는 화폐와 부를, 다음에는 부와 가치 개념을 혼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혼동이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화폐와 부와 가치, 혼동이란 서로 다른 것을 뒤섞는 것이니 애초에 그것들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서 혼동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기술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해 기술과 예술을 혼동했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말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화폐와 부라는 말을 뒤섞고 사용한 사회가 있었다면 두 말을 그렇게 엄격히 나누어야 할 이유가 그 사회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태를 체험하면 새로운 말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예전에 어떤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말을 쓰더라도 뜻은 새로워집니다. 그 말에 새로운 사태, 새로운 체험이 담기니까요. 17, 18세기 경제학자들이 화폐와 부를 개념적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 학자들보다 더 높은 지성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부의 개념이 필요한 체험을 한 것뿐입니다. 이 체험이 새로운 욕구,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개념을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른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19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경제학자들은 앞시대의 경제학자들이 부와 가치 개념을 혼동했다고 비판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새로운 가치 개념을 제안한 거죠. 새로운 가치 개념. 가치라는 말, 즉 기호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가치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더는 재화의 증대, 편익의 증대를 목표로 삼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재화의 증대, 편익의 증대를 목표로 삼지 않는 시대. 새로운 가치 개념. 새로운 시대에는 가치의 축적이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재화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늘려야 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가치 축적에 방해가 된다면 멀쩡한 물건도 내다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태에 출현한 경제학을 이전과는 매우 다른 학문으로 만듭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고전주의 시기 경제학이 부의 과학이었다면 근대의 경제학은 가치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의 시대. 그런데 마르크스는 여기서 다시 하나의 말을 뽑아냅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말, 상업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게 된 총체적인 어떤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 뽑아낸 말입니다. 바로 카피탈, 즉 자본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증식하는 가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증식하는 가치. 생물처럼 자기 증식한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가치의 규모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놓은 돈은 자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증식하는 가치, 다시 말해 끊임없이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만을 그는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자본 개념은 가치의 한 종류 같습니다. 가치 개념에서 나온 파생물로 보이죠. 가치 중에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만을 자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재 우리 사회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의 끊임없는 생산과 증식입니다. 사람들은 일정액의 가치를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불어난 가치를 다시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의 증식 운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대 사회를 과거 사회와 구분해 줍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많이 쌓아둔 사회가 아니라 쌓아둔 돈을 계속 돌리는 사회, 그래서 돈을 계속 늘려가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가치의 증식과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인 것이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가치의 끊임없는 증식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 증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본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가들이 상품을 생산할 아무런 욕구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인슈타인은 물리적 시공간을 간명한 공식으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 또한 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은 소비가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이다. 그의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즉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설령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일이라 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이유는 가치의 증식, 잉여가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마르크스가 증식하는 가치를 자본이라고 불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 가치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 상품을 만들고 파는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본을 위해서입니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자본 개념이 가치 개념에서 파생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 덕분에 상품이 존재하고 가치 개념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는 자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우리 시대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이 책의 제목으로 내놓은 자본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 대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비판한 시대의 명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발하고 타도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을 먼저 개념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망진단서에 들어갈 정확한 이름을 우리 시대의 출생신고서에 적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가의 좋은 예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비판가 마르크스는 우리 시대를 이해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 덕분에 자본주의 자기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멀리 나간 사상가 중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시대의 가장 안쪽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본은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시대로부터 가장 멀리 나간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이 비판한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957년, 58년 마르크스는 혁명을 예감하며 방대한 원고를 작성합니다. 당시 유럽 자본주의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런 정세에서 그는 정치경제학 비판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 정치경제학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제거하는 일이 기묘하다고 본 겁니다. 1983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983년 앞서 2장에서 자본의 제목에 관한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하지만 제목 못지않게 부제 또한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자본의 부제를 보면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본을 처음 읽을 당시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정치경제학 세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정치경제학을 마르크스 경제학과 동의어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작업은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 비판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마르크스는 일찍부터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치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경제학에 비판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가 정치경제학 공부에 뛰어든 것은 1844년 파리에 머물 때입니다. 나중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헤겔 법철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후 부르주아 사회의 해부학은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곧바로 파리에서 정치경제학 탐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작성한 원고 뭉치를 사람들은 경철 초고, 경제학 철학 초고, 1844년 초고, 파리 초고 등으로 부릅니다. 마르크스는 이 원고를 출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1845년 2월 한 출판업자와 정치학과 국민경제학 비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이때 마르크스는 책 제목에 국민경제학 비판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기서 국민경제학은 정치경제학과 같은 말입니다. 영국에서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던 것을 독일에서 국민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840년대 후반 특히 1848년 혁명의 경변을 거친 후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이주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대륙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런던에서 그는 정치경제학 공부를 재개합니다. 그것은 정치경제학을 공부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런던만큼 좋은 곳은 없었지요. 런던은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대형 박물관에는 정치경제학 문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첫 해를 보낸 뒤 그는 무려 50여 명의 학자에 관한 연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료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정치경제학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엥겔스에게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5주만 지나면 이놈의 경제학 전부를 청산할 정도로 진척되었다네. 50여 명의 학자에 관한 연구 노트. 정말 열심히 자료를. 1857년에서 58년 유럽에 공황이 닥쳤을 때도 마르크스는 혁명을 예감하며 정치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원고를 작성합니다. 당시 유럽 자본주의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이런 정세에서 그는 정치경제학 비판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제거하는 일이 기묘하다고 본 겁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정치경제학 비판의 대략적 내용 곧 요강만이라도 편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강만이라도. 결국 출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때 쓴 원고의 제목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1844년에도 1857년, 58년에도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출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제목을 단 책이 정식 출간된 것은 1859년입니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가 그것이죠. 그리고 1867년 출간된 자본의 부재에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이처럼 정치경제학 비판은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마음에 둔 말이었습니다. 자본의 부재는 자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필생의 과제처럼 지속해온 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필생의 과업.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그토록 비판했던 정치경제학은 어떤 학문이고 어떤 과학이었을까요? 언뜻 정치경제학은 무슨 경제학이라는 말들이 그렇듯이 경제학의 한 분과학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의 분과학문이 아니라 선행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이 생겨났다는 것은 서구 역사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고대 서구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조어라는 거죠. 정치경제학은 보다시피 정치와 경제를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단어의 연결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태의 출현을 의미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정치나 경제라는 말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말 대신 그 뿌리가 된 그리스어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용리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공론의 영역이자 자유의 영역이었습니다. 반면 오이코스는 사적 영역이므로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 영역이며 자연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피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폴리스와 오이코스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근대 경제학, 근대 사회가 돌입하면서 이 오이코스가 폴리스 공론의 문제가 된 거지. 공론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경제가. 그래서 정치경제학이 된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이 둘을 빛과 어둠처럼 철저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그 둘을 연결한 겁니다. 장자크 루소의 글을 보면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서구에서 새로운 조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55년 그는 백과사전 정치경제학 항목을 집필했는데요. 첫 단락을 이렇게 썼습니다. 에코노미라는 말은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말과 노모스 즉 법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므로 본래는 가족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집을 현명하고 정당하게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커다란 가족 즉 국가의 통치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후자는 일반경제 내지 정치경제라고 부르고 전자를 특수경제 내지 간의경제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다. 정치경제. 여기서 루소가 에코노미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경제 내지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전주의 시기에 탄생한 정치경제학에서 정치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며 생긴 겁니다. 이는 경제를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는 19세기 말의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소는 에코노미라는 말이 본래 가정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것. 고대 그리스의 언어 용례를 생각하면 루소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뭔가 다른 일이 생겨났다는 뜻이죠. 루소의 말을 따라가 보면 본래는 가정의 영역에 쓰이던 에코노미라는 말이 이제 국가 통치 영역까지 확대되어 이코노미 폴리티크라는 말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즉 정치 경제라는 말은 가정을 꾸려가는 기술이 국가 통치술로 확장되면서 생겨났다는 거죠.
정치 경제는 가정을 꾸려나는 가정 기술이 국가 통치술, 경제가 국가 정치 공론 영역까지 확장된 거예요. 다시 말해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구분이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루소에 따르면 정치 경제 내지 정치 경제학이란 국가 통치술로 확장된 가정 관리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통치술이 된 가정 관리술. 프랑스와 케네는 경세표가 나온 것도 이쯤입니다. 1758년. 마르크스는 경제표를 가르쳐 정치경제학의 유년기에 이루어진 시도로서 최고의 천재적인 사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표를 보면 이것은 마치 국가 전체 수준에서 작성된 약식 가계부처럼 보입니다.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려면, 그래서 국가 살림이 재생산되려면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어디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고전주의 시기 국가 형태로 말하면 영토국가 시기인데요. 이때 학자들은 국가를 하나의 거대 신체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잡다한 인구를 하나로 묶어 마치 한 인간인 듯 상상했다는 것이죠. 영토적 통일성을 만들어가던 시기에 인구적 통일성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사상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토머스 홉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세금과 공공지출을 정맥과 동맥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거인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이 만든 인간과 구분해 국가를 인조인간이라고 불렀죠. 화폐는 이 거대한 인조인간의 혈액에 해당합니다. 피가 영양분을 공급하듯 화폐는 불을 거인의 신체에서 돌게 합니다. 실제로 리바이어던 표지를 보면 깨알처럼 많은 인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은 군주의 모습입니다. 군주란 잡다한 인구 집단이 마치 한 인간처럼 될 때 그 통일성을 표상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외과 의사였던 케네에게는 아마도 이런 상상이 더 쉬웠을 겁니다. 국가를 먹여 살려야 하는 거대한 신체로 보는 것 말입니다. 그의 경제표는 이코노미, 즉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물음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했던 당시 사유한 전형입니다. 근대 경제학의 창설자로 불리는 스미스가 정치 경제학을 이해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부론에서 그는 정치 경제학을 정치가 입법가의 학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풍부한 소득이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넉넉한 세입을 제공해 공공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스미스에게도 정치경제학은 정치가와 입법자의 학문, 즉 국가 통치학이었던 거죠.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의 일이었던 이코노미가 여기서 통치자의 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통치학으로서 이코노미, 그것이 바로 폴리티컬 이코노미, 즉 정치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경제학이 국민경제학이라고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과제가 원래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독자도 있을 겁니다. 정치의 과제, 국가를 부유하게, 국민을 먹여 살리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고대 서구 사회에서 폴리스와 오이코스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사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나 로마의 레스 푸블리카, 즉 공적 영역에서 생계 문제가 정치의 주제가 아니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레스 푸블리카, 생계 문제가 공론장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 정치 경제학의 위선, 가치를 생산하는 자가 왜 더 가난한가? 엥겔스는 국민경제학을 위선적 박애라고 비꼬았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우애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현대판 노예제를 축제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경제학, 정치경제학, 공공경제학 등은 모두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사적경제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실제로는 사적 소유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재적 스케치.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경제 변동의 관점에서 근대 사회의 출현을 이해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입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 오이코스, 즉 가정은 생명의 영역, 생계 영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개체수를 늘리고 종족을 번성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두는 곳이지요. 반면 폴리스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이 가한 필연성,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난 고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말과 행위를 통해 시민들 각자의 덕성이 드러나는 정치적 공론장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사회의 탄생. 아렌트에 따르면 폴리스와 오이코스에 대한 그리스적 구분은
폴리스와 오리코스. 로마에서도 지켜졌습니다. 로마인들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했고 공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중세에도 이런 구분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중세의 공적인 것은 고대 폴리스와 달랐습니다. 중세의 공적 활동이라고 하면 교회와 관련된 일일 텐데 교회는 신성한 것으로서 그 반대항은 세속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과 사적인 것. 공적 영역은 교회로 대체되었지만 사적 영역은 그대로 가정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 영역은 그대로 가정에 신성한 것으로서 그 반대는 세속적인 것.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 있던 사적인 것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생계 영역이 공적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 나타난 것이 사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공론 영역에서 제기하게 된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렌트가 사회는 근대에 출현했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적인 이해가 오이코스에 갇히지 않고 폴리스로 확대된 것. 그래서 오이코스와 폴리스 모두가 변화한 것. 이것이 근대 사회입니다. 아렌트의 주장은 17, 18세기의 사회 개념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고전주의 시기의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계약론은 사회가 사적 부르주아들의 이익 공동체의 다른 힘을 잘 보여줍니다. 결합의 주체로서 개인, 결합의 형식으로서 계약, 결합의 목적으로서 이익. 이것이 사회계약론이 말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옮기는 라틴어 소케타스는 실제로 대외교육에 나섰던 중세시대 투자자들의 결사체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소케타스 중 규모가 큰 것을 사람들은 콤파니아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풀면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생계 내지 이익이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요즘도 회사를 지칭할 때 프랑스어로 소시에테와 콤파니아라고 하고 영어로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사회란 이런 인간관계가 일반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는 이런 변화에 상응하는 학문이 국민경제학이라고 했습니다. 아렌트는 이를 집단적 가정관리술이라고도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 앞서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가정관리술. 정치경제학과 인구론 그리고 통계학. 하지만 정치경제학을 가정관리술의 단순한 확장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루소가 이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가족을 이끄는 방식으로 전체 인구를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을까요? 가부장과 국가 통치자는 권리도 의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장과 국가 통치자. 신체를 먹여 살리는 것과 똑같다 해도 그 방법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통치자는 국가라는 신체, 국민이라는 신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신체와 다른 집단 신체만의 기능과 법칙을 알아내야 합니다. 집단 신체, 즉 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인구와 관련된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루소가 말한 정치경제학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는 시민의 도덕성과 부의 고른 분배도 정치경제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만 고유한 법칙을 가진 인구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언급했습니다. 가정경제와 정치경제가 구분되는 결정적 지점이 인구입니다. 이쯤 정치 산술학이나 통계학이 등장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학을 글자 그대로 풀면 국가학입니다. 통치과학인 거죠. 국가라는 집단 신체에는 낡은 가족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보살피는 것과 인구를 보살피는 것은 다르니까요. 인구를 다루려면 가족 몇 명의 살림을 꾸리는 것과는 다른 기술, 다른 과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인구라는 새로운 주체이자 객체가 경제적 실천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인구가 부의 분석에 도입되어 경제적 성찰과 실천의 영역을 뒤흔드는 효과를 냈을 때 비로소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영역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인구가 알매 대상이 된 것과 깊이 관련된다는 것이죠. 인구. 정치경제학과 인구. 실제로 정치경제학 문헌들을 보면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인구론 비판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 어떻게 잉여인간론과 맞물리는 것도 볼 것입니다.
자본의 끝에서 한편에 잉여 가치가 쌓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잉여 인간이 쌓여 있는 풍경을 만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